이상 실적을 올려 꿀탑을 받은 업체만 해도 12이나 됩니다. 어느 나라건 간에 한 세대의 희생이 없이는 한 세대의 희생이 없이는 그 나라가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That the role of business, especially in a young country, is to lea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여러분, 혹시 월급쟁이 회사원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국내 재계 서열 최상위권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때 대한민국에는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동차와 배를 만들었고 전자제품도 만들면서 세계 곳곳에 한국 기업의 이름을 남겼어요. 해외 곳곳에 세워진 법인과 공장,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고용 인원, 그리고 한국 기업도 세계에서 통한다는 이런 자신감,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대우 고 김우중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뉴스에 오르게 됩니다. 해외에 머무르던 그는 인터폴 수배 대상이 되었고, 한 시대를 상징하던 이 기업인의 인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하던 인물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비극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영웅으로 불리던 사람도 결국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지사를 지낸 아버지 아래 유복하게 자란 김우중 회장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버지는 북한에 끌려가게 되고 가세는 확 기울게 되었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15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던 김우중 회장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문을 한 장 팔 때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다른 집을 향했지만, 김우중 회장은 신문을 한 번에 모조리 돌리고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러 다닐 만큼 이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본능처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렵게 먹고 살면서 경기고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도 중견 무역업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학자를 꿈꾸던 김우중 회장은 유학을 목표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제공한 중견 무역업체 섬유공장에서 영어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김우중 회장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권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돈이나 벌자 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일이 김우중 회장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죠.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항상 시간 하던 김우중 회장에게는 이 상황들이 좀 답답했겠죠.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지만 회사의 비효율적인 것을 모두 바꿨다고 합니다. 서류 작업 양식화부터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 정리 등 하루 종일 할 것을 반나절이면 끝내게 하니 사장은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지만 사장의 무리한 투자로 회사가 갑자기 기울게 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장이 유학을 가려던 김우중 회장을 이 망해가는 회사에 일을 시킨 것이 미안했는지 런던 항공권과 약간의 지원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를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런던만 가기에는 아까웠던 김우중 회장은 가는 길에 동남아를 경유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우니 사람들이 전부 이 흰색 러닝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은 섬유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원단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대체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때 김우중 회장은 뭔가 딱 촉이 온 거죠. 결국 옷을 만드는 공장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너네가 사용하고 있는 원단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랑 계약할래?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계약 하나가 뚫리니 여기저기서 우리한테도 줘 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런던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와 기울어진 회사에 엄청난 일감을 던져주죠. 그 일감이 바로 무려 37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37만 달러면 약 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때 5억이면 현재 약
19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섬유 공장을 돌려도 김우중 회장이 가져온 일감을 1년 안에 다 맞추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일감을 따온 거죠. 그렇게 회사는 다시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고 김우중 회장은 어린 나이에 임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던 김우중 회장에게 임원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사직서를 던지고 다시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한참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지인이 김우중 회장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기계는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일감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지인의 고민을 김우중 회장이 가볍게 해결해 주니 이번에는 동업을 제안하게 되죠. 당시 김우중 회장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하려고 하자 다급해진 지인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업 자금은 전부 내가 내겠다. 그리고 수익도 5대5로 하자. 동업만 해줘. 김우중 회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지인 회사의 이름인 대도섬유의 대, 김우중 회장 이름에서 우를 따서 대우. 1967년 자본금 500만 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가 탄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대우는 시작부터 탄탄대로를 가게 됩니다. 바로 해외로 출장을 가서 30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죠. 시작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영역을 넓혀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던 해외 시장에 먼저 들어가 공장도 세우고 현지에서 사람도 뽑고 이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화의 상징 같은 이름이 되었죠. 그렇게 성장하는 대우는 건설에도 발을 들이게 됩니다. 당시 서울역 근처에는 여러 유흥업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당연히 이미지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 회장에게 서울역 앞 부지를 넘겨주면서 서울역에서 보이는 유흥업소들을 싹 다 가려달라고 말하죠. 그렇게 세워진 건물이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현재 서울스퀘어 건물입니다. 당시 주변 건물들은 높아야 5층 정도인데 김우중 회장은 무려 25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 전부 다 가려버리죠. 이로 인해 정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방면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은 현재까지도 대우가 독보적이에요.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에 200일은 해외에 머물렀고 비행기를 기다릴 때 혹은 타고 있을 때 위주로 잠을 자면서 하루를 일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밥도 항상 아침에는 차에서 도시락을 먹고 출장을 갈 때는 비빔밥, 햄버거 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먹어서 식사마저 최소화했던 거죠. 이렇게 자신보다 일을 더 중시했던 김우중 회장의 대우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빠르게 추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1997년 외환위기 IMF 때 발생하죠. 종합 주가지수 500선마저 대농그룹 계열사 가운데 세계의 유일하게 신데렐라로 명맥을 유지하던 떠올랐던 위도파 컵그룹이 백화점이 이제 오늘 재벌의 최종 자리에서 오픈을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중 회장은 급등한 환율은 곧 기회라 생각하며 더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해 당시 이자율 20%에 가까운 금리의 은행 돈을 빌려 무리하게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 정상화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설득을 못한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관둬야죠. 교환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여신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당시 정부에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고했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것과 투자를 위해 빌려왔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들로 인해 경고했던 대우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본계 증권회사 노무라 증권은 1998년 10월 대우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제목의 레포트를 통해 대우그룹의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죠. 은행에서는 대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조이게 되고, 결국 대우는 워크아웃을 신청했죠. 그동안 조치들의 연속선상에서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우그룹은 해체하게 되고, 그간 있었던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우가 저지른 분식회계는 무려 41조 원의 규모였고,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 조작 사건이었죠. 대우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숫자 조작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직 안 팔렸는데 팔린 것처럼 매출을 많이 잡았고, 두 번째, 없는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재산을 부풀렸습니다. 세 번째, 빚은 있는데 없는 척해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도록 했죠. 이 허위 재무제표로 이상이 없는 것처럼 금융시장으로부터 계속 돈을 조달받았던 거예요. 그 김우중 회장은 워크아웃에 동의를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플라이 아웃. 대우가 무너짐으로써 김우중 회장뿐만 아니라 대우그룹 노동자들의 인생마저 무너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학생들이 제일 취직하고 싶어하고 사원들의 열이 또한 엄청났던 그 대우의 설립자 김우중 회장은 환영받지 못하는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우중 회장은 사기,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은 무려 17조 9천억을 선고받고, 이 남은 인생을 본인이 발전시킨 아주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대우의 이름은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중공업의 조선 부분은 분리가 됩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시간이 흘러 2010년대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분식회계가 일어납니다. 당시 검찰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약 5조 7천억 원의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적발했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5조 원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전 대표에게 징역 9년 확정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분식회계로 무너졌던 대우가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죠. 그 언어가 투명할 때 시장은 신뢰로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 위에 쌓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왜곡되는 순간 한 기업의 몰락을 넘어 사회 전체에 균열로 번지게 됩니다. 대우 사태는 분식회계라는 기업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경제 전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색감에 대한 감각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옷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다니면서도 매일 옷 색깔만 보여요. 옷 색깔만. 그러면 그 색이 죽고 산 색깔에 대한 비교, 여러분들은 그건 못할 거예요. 그는 그 정도로 미쳐야 그 안에 있는 그 모르는 것이 발견된다 이거예요.